휴양도시 베트남의 달랏과 나트랑을 다녀왔습니다. 달랏역에서는 음악과 흥이 넘치는 관광열차를 체험하고 창의적이며 인상적인 크레이지 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이벤트가 있는 달랏의 야경 중앙광장을 즐깁니다. 나트랑에서는 밤바다의 아름다움과 황량함을 함께 맛보고 이번 짧은 여행은 참족이 만든 포나가르 사원에서 마무리합니다. 무거운 동체가 기꺼이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사실은 경이입니다. 베트남의 국적기 베트남항공의 동체는 멋진 블루색을 연출했습니다. 먼저 베트남 중부 고원에 위치한 달랏을 향했습니다. 얼마 전에 심한 홍수 때문에 나트랑의 캄난 공항에서 우회도로를 달려야 했고, 평상시 같으면 3시간이면 가능한 도로를 우회하여 4시간이나 걸려야 도착합니다. 해발 1500m에 위치한 쾌적한 기후의 영원한 봄의 도시, 베트남의 작은 파리라 불리며 달랏은 독특한 발전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19세기 말 프랑스의 탐험가 예르생에 의해 보고되면서 당시 프랑스 총독은 덥고 습한 베트남의 기후를 피할 수 있는 유럽식 휴양지를 건설하기 위해 이곳을 낙점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본격적인 도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공원, 골프장, 학교, 수원흐엉 호수 등이 이때 설계되었습니다. 프랑스 관료와 상류층을 위한 수천 채의 빌라와 별장이 지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에도 달랏 시내에는 유럽풍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고 베트남의 신혼부부들이 여행하기를 선호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달랏 시내를 진입하면서 첫 인상은 비닐하우스의 바다입니다. 달랏의 비닐하우스가 이토록 많은 이유는 기후적 특성과 농업기술의 결합,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 때문입니다. 1990년대 달랏 대학교에 재직하던 한국인 교수에 의해 한국의 선진 비닐하우스 공법과 원예기술이 전수되어 당시 농가들이 이 공법을 통해 소득이 4배 이상 늘어나면서 달랏 전역으로 비닐하우스가 급격히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달랏은 베트남 최고의 화훼 및 신선 채소 공급지입니다. 섬세한 작물인 화훼와 채소는 비바람이나 강한 햇빛에 취약합니다. 비닐하우스는 이러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여 상품 가치를 높여줍니다. 5월에서 10월 우기 동안 내리는 집중호우는 노지 재배에 큰 위협이 됩니다. 비닐하우스는 폭우로부터 작물의 뿌리가 썩는 것을 방지하고 병충해 발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너무 많은 비닐하우스로 인해 지면에 물이 스며드는 투수율이 낮아져 홍수가 발생하거나 도심 온도가 상승하는 열섬 현상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랏 정부는 비닐하우스 면적을 조절하고 숲을 복원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행이 묵은 숙소는 달랏의 듀파크 호텔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달랏의 식민지 시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살아있는 박물관과 같은 곳입니다. 특히 명물인 엘리베이터는 많은 여행객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32년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식민정부의 관리들, 모험가, 사냥꾼들이 즐겨 찾는 고급 사교의 장이었습니다. 이 호텔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로비 중앙에 위치한 철제 케이지 형태의 엘리베이터입니다. 1930년대 초기 엘리베이터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금속 그물망 메탈 케이지로 감싸져 있어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모습을 훤히 볼 수 있는 시스루 방식입니다. 현대식 자동문과 달리 사람이 직접 격자형 철문을 옆으로 밀어서 열고 닫아야 하는 수동 방식입니다. 호텔 직원이 조작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직접 문을 닫고 버튼을 누르는 경험 자체가 과거로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형태의 구식 엘리베이터가 실제로 운행되는 곳은 드물어서 달랏의 명물로 통합니다. 달랏역은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답고 오래된 기차역 중 하나로 식민지 시대의 낭만과 베트남 고원의 전통이 절묘하게 결합된 장소입니다. 달랏역은 달랏을 휴양지로 개발하면서 1932년에 착공하여 6년 만인 1938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노란색 외벽이 인상적인 역사의 세계의 뾰족한 지붕은 달랏의 상징인 랑비앙산의 세봉우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2001년 베트남 정부에 의해 국가 건축 유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베트남 동부 해안 도시 팔랑에서 달라까지 이어지는 84km 노선이었습니다. 높은 험준한 산악 지형을 오르기 위해 톱니바퀴철도 방식을 도입했는데 이는 당시 스위스와 베트남에만 있었던 희귀한 공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노선은 전쟁 중 파괴되었으며 현재는 약 7km 단란역과 짜이만역만 복원되어 관광열차가 운행됩니다. 이 열차는 보통 하루 5회 정도 왕복 운행하나 최소 인원 20명이 충족되어야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악이 함께하는 보기 드문 체험의 기차여행입니다. 짜이만역에 도착한 기차가 회차 중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종착지인 짜이만역에는 도자기 모자이크로 유명한 림프웍 사원이 있어 관광 코스로 인기가 높습니다. 운행 소요 시간은 편도 약 25분에서 30분이며 약 7km 구간 짜이만역에서 약 30분에서 40분간 머문 뒤 다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달랏의 크레이지 하우스는 독창적인 건축 양식과 흥미로운 배경 이야기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명소입니다. 정식 명칭은 항응아 빌라입니다. 설립자인 당 비에 등하는 1940년생으로 베트남의 금수저 출신 건축가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호치민의 뒤를 이어 베트남의 2대 국가주석을 지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건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노이로 돌아와서 정부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달랏의 자연에 반해 1983년 이주했습니다. 80이 넘은 그녀는 지금도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영향을 받았으며 인간이 파괴한 자연을 회복하고 사람들이 자연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직선을 배제하고 버섯, 거미줄, 동굴 등 자연의 유기적인 곡선을 형상화했습니다. 설립자는 크레이지 하우스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새로운 공간으로 하늘 정원, 땅의 정원 등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관광지인 동시에 실제 숙박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건축가, 예술가, 그리고 독특한 경험을 원하는 여행객들이 줄을 이룹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스릴 넘치는 좁은 하늘길 계단이 유명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10대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히며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반사회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현재는 안전장치가 다소 미흡하여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달랏에 오게 된다면 달랏의 풍경과 함께 자유로움과 창의성이 넘쳐나는 건축물 감상은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달랏에서 많은 서양인들이 몰린 곳이 이곳 크레이지 하우스였습니다. 단순한 장식용의 건축이 아니라 게스트하우스라는 실용성을 갖추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방문해보니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창의적인 구성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누군가가 이러한 창의적인 건물에 영감을 받아서 이러한 컨셉에 더욱 새로운 창의성을 더해서 도전을 한다면 분명 관심을 집중하는 국제적인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은 어렵습니다. 지방의 몰락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창의적인 새로운 시도가 새로운 방법론이 될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한국적인 가우디의 출현이 기다려집니다. 달랏의 야시장과 그 중심에 있는 광장 계단은 고원 도시 특유의 활기와 낭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현지인들에게는 달랏의 심장과 같은 장소입니다. 낮에는 신선한 농산물을 파는 현지인들의 시장이지만 밤 6시 이후가 되면 거대한 먹거리와 쇼핑의 천국으로 변합니다. 야시장 입구에서 윗동네로 연결되는 넓은 시멘트 계단은 달랏에서 가장 활기찬 만남의 장소입니다. 저녁이 되면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계단에 걸터 앉아 간식을 먹으며 수다를 떱니다. 달랏의 생동감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현지인의 라운지 역할을 합니다.
계단에서 인파를 배경으로 찍는 사진은 달랏 여행의 시그니처 컷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음식은 이미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즐기는 한국 식당에서도 한국의 토속 음식인 김치 삼겹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소뚜껑 불판에 얹혀 김치와 함께 삼겹살을 굽게 되니 마치 여기가 한국처럼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문도 모두 테이블에 설치된 스크린 터치식 주문이어서 현대적 느낌을 주었습니다. 베트남의 제2외국어는 단연코 한글처럼 보였습니다. 달랏의 아름답고 인상에 남을 키친 쇼였습니다. 베트남 현지식은 한식과는 또 다른 색다른 맛이고 맛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한식에 길들어지고 학습되어진 저에게는 아무래도 이 한 끼로 족한 것 같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축제성 이벤트가 벌어지는 볼거리가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달랏의 고원 관광기차에서도 그러했고 달랏의 광장 먹거리 가게에서 벌이던 이벤트도 멋있었습니다. 단순히 이동하거나 먹는 것만이 아니라 오감을 다 접촉하면서 감성을 깨우는 것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깊이 있는 삶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상하지 않은 여행에서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나트랑의 밤 바다에서 우연하게 마주친 불쇼도 그러했습니다. 서양인 부부인 불꽃 이벤터는 어둠의 바다에 축제의 마음으로 들뜨게 만드는 활력제였습니다. 나트랑 해변은 약 6km에 걸쳐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지는 모래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가 매력적인 곳입니다. 베트남의 나폴리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우며 도심과는 도로를 두고 펼쳐져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모래사장과 도로 사이에는 야자수와 예쁜 조형물로 꾸며진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의 어느 곳과도 뒤지지 않습니다. 현지인들이 운동을 하거나 가족 단위로 휴식을 취하는 평화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밤바다는 비교적 바람이 있고 밀물이어서 바닷물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심의 바다가 그것도 모래사장이 있는 해변이 있다는 것은 참 축복받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래사장이 있는 해변이 이 도시를 만들고 사람을 모으고 고층의 건물들이 올라갑니다. 이곳은 이미 해수욕장의 기본 시설들을 완비하여 그야말로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즐기기만 하면 될 정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여기에다가 아직은 물가가 낮아서 속칭 경기도 나트랑, 경기도 다낭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편안한 지역이 이곳 나트랑입니다. 해변의 도로는 널려있는 야자수와 습기들 그리고 기온들로 해서 열대지방이라는 느낌이 물씬 납니다. 해변에는 빨간 깃발을 달게 했습니다. 해수욕을 금하는 표시입니다. 바다는 시원입니다. 처음을 향하는 본능적인 그리움입니다. 늘 바다는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불러내고 우리에게 마주하게 합니다. 우리는 바다를 떠나지 못하는 그 무엇으로 해서 바다를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달랏의 랜드마크 중에서 하나가 중앙성당입니다. 아쉽게도 중앙성당은 닫혀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지방 성당은 미사 시간이 아니면 공개를 하지 않아 들어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달랏에서도 그러했고 나트랑도 그렇습니다. 다행히 나트랑 교구 청사에 있는 성당은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블로그에 따르면 성당 입구에서 약간의 도네이션을 하고 입장을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철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가는 길에 낮장다방의 간판이 낭만스러웠습니다. 지금부터 800년에서 1200년 전에 지어졌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참파왕국의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포나가르는 원래 힌두교의 시바신의 부인인 바가바티 여신을 모시는 곳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며 베트남 전통 신앙과 결합하여 현재는 불교와 도교가 섞인 신성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포나가르는 대지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참파왕국의 신화에 나오는 여신으로 현지인들에게 농업기술을 가르치고 삶을 돌봐준 존재로 추앙받습니다. 시멘트나 접착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벽돌을 정교하게 맞물려 쌓아 올린 참파 특유의 건축 기법이 특징입니다.
천년이 지났음에도 붉은 벽돌의 색과 강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래는 7에서 8개의 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4개의 탑만이 남아 있습니다. 주탑은 북쪽 타워로 약 23m 높이로 가장 크며 내부에는 포나가르 여신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 4기의 포나가르 첨탑은 작은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어 성벽 쪽에서 내려다보는 나트랑 앞바다와 카이강의 풍경이 일품입니다. 참파 왕국은 오늘날 베트남의 중부와 남부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서기 192년부터 1832년까지 약 1600년 동안 존속했던 강력한 해상국가입니다.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은 베트남 북부의 대월국과는 달리 참파는 인도 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독특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계열인 말레이 폴리네시아계 참족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중앙집권 국가라기보다 여러 개의 독립적인 도시국가들이 상황에 따라 세력을 다투거나 연합하는 형태였습니다. 또한 해상무역의 강자로서 동중국해와 인도양을 잇는 길목에 위치하여 향료, 상아, 침향 등을 수출하고 중개무역으로 번영했습니다. 때로는 해적 활동을 통해 인접국인 크메르 제국이나 중국 선박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참파는 동남아시아에서 인도화된 즉 인디아 국가의 전형입니다. 초기에는 시바 신을 숭배하는 힌두교가 국교 수준이었으며 산스크리트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9세기 무렵에는 대승불교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10세기 이후 해상교역을 통해 이슬람교가 전파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참족 후예들의 상당수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참파의 역사는 북쪽의 베트남 대월국과의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북쪽에서 세력을 키운 베트남 대월국 왕조들이 끊임없이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참파와 충돌했습니다. 1471년 베트남 내왕조의 침공으로 현재 퀴논, 북서쪽에 위치한 수도 비자야가 함락되면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후 남쪽으로 밀려나 명맥만 유지하다가 1832년 베트남 응우엔 왕조에 의해 완전히 병합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유적지에 오면 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역사의 무대는 이렇게 빛났다 사라지는 현란한 이야기들이 그저 건조하고 박제되어 무덤덤하게 메말라버린 바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국은 사라졌지만 그 후예인 참족은 오늘날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중부의 나트랑, 포나가르 사원뿐만 아니라 다낭 등에 가면 이들의 찬란했던 문명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유적지를 넘어 소수민족인 참족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찾아와 기도를 올리는 현재 진행형인 성지입니다. 매년 음력 3월경에는 포나가르 여신을 기리는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